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주부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소중한 제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가족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부모님은 가족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분들이셨어요. 안 그런 가정이 어딨겠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특히나 더 가족끼리 단단하게 지내고 있었죠. 이는 아버지의 확고한 가치관이 반영되었던 것이었어요. 내가 아는 바로는 내 친할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와 큰아버지, 친할머니가 세 분이서 함께 사셨던 적이 있었어요. 두 아들을 키우시느라 힘들고 고생도 많으셨을 텐데도 할머니는 어찌나 현명하셨는지요. 큰아버지랑 참 잘 키우셨습니다. 두 분은 학교에서 말썽은커녕 형제끼리 다투지도 않으셨대요. 아마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철이 빨리 드신 것도 있었겠죠. 오해도 깊고 두 분 다 공부도 참 잘하셨답니다. 주변에서도 어떻게 홀어머니가 아들들을 저렇게 잘 키웠냐며 칭찬이 자자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이던 큰아버지가 건물 계단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십니다. 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하셨지만 그대로 돌아가시고 말았죠. 아버지와 친할머니는 그때부터 더욱 돈독하게 사셨답니다. 남은 건 가족뿐이라고 남은 건 둘뿐이라고 하며 많이 아끼고 사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가족에 대한 애착이 높으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끈끈함이 크셨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중 먼저 하늘로 보내신 가족들의 소중함이 더욱 크셨을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 집은 가족이 모두 모여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퇴근을 빨리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퇴근하신 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요리를 하시고 식탁을 채우셨습니다. 저도 항상 그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부모님에 대한 애정을 많이 품었고 속마음도 아주 잘 털어놓는 아이였습니다. 대부분의 대화는 식탁을 둘러싸고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반에 새로운 친구가 왔을 때 수업 중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TV에서 인기 많은 배우는 누구인지 등 다양한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항상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그런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좋았어요. 주말에는 종종 여행을 가기도 했는데 바다나 산으로 떠날 때면 가끔은 친구들보다 부모님과 놀 때가 훨씬 더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은 부부싸움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결혼을 했으니 알 수 있잖아요. 아이 앞에서 싸우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해도 싸우기 전이나 후에 그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견디기가 정말 힘들었다는 거요.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비치지 않으셨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정말 존경스럽고 현명한 분들이셨다. 그렇게 평화롭고 화목한 저의 가족이었는데 한순간에 가장 불행한 가족이 되고 말았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저는 초등학생 때 방과 후 학교 수업을 했던 것 말고는 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었거든요. 친구랑 약속이 있는 날이 아니면 항상 학교 끝나고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은 친구들이 다 학원에 가고 저는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항상 집에 계셨는데 그날은 안 계시더라. 어디에 가셨을까? 누구를 만나러 가셨을까? 다시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다. 어머니는 가끔 친구분을 만나거나 모임이 있을 때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에는 꼭 제게 일러주셨죠. 약속이 있어서 나가니까 하고 냉장고에 준비된 간식을 꺼내 먹으라고 하셨어요. 또한 항상 저녁 시간 이전에는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5시나 6시가 되어도 어머니가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아버지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7시가 되어도 어머니의 소식이 없으니 불안해졌고 아버지께서는 학교에라도 전화를 해봐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시던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린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은상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는 현관에서 주저앉아 알 수 없는 이유로 가슴이 콩콩거리며 땅에 고개를 절한 채 울음을 터뜨렸어. 그런 어머니 모습은 생전 처음이었어.
그동안 보아왔던 어머니의 눈물은 행복으로만 흘렀어. 8살 때 처음으로 손으로 만든 카네이션을 아버지에게 드렸을 때, 결혼 기념일에 꽃다발과 반지를 드렸을 때, 그리고 시험에서 1등을 했을 때 기쁨으로 눈물을 흘린 모습만 보았었어. 그런 즐거운 기억뿐이었어. 서럽게 오는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어머니가 힘겹게 다시 입을 여셨을 때 아버지께서 뇌출혈이라 수술을 받으시고 입원하셔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건강하시고 시력도 좋으시며 체력도 좋으십니다. 또한 한 번도 수술을 받은 적이 없으시고 혈압도 정상이시며 술을 잘 드시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뇌출혈을 입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혼란스러운데 어머니가 힘겹게 일어선 뒤 짐가방을 꺼내어 짐을 챙기신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어째서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지병도 없으신데요? 의사 말로는 이 나이에 이런 일이 흔하다고 해요. 지병이 없어도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아는 친구의 아버지도 이 나이에 뇌출혈로 인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있어. 그래서 이런 일은 과로로 인한 것이거나 날씨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지만 현재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연락을 받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아버지가 출근하려고 집을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급작스럽게 병원에 들어가야 했어요. 아버지가 응급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한참 동안 병원에 머물러 있었어요. 은상이는 집에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엄마는 전화도 못해서 죄송해요. 은상아, 엄마는 현재 상황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해. 그래서 아버지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니 안심해도 돼요. 수술을 받은 후 아빠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요? 눈을 떠도 숨쉬긴 하는데 팔다리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자는 것 같아요. 괜찮아지면 일반 병실로 옮긴다고 하는데 집에서 계속해서 병원에 전화해서 기다릴 순 없고요. 준비물 좀 챙겨서 내일 아침에 곧장 병원에 가려고 해요. 은상아, 엄마가 오늘 밤에 은상이 먹을 밥과 반찬을 준비할 테니까. 몇 일 동안 아빠가 눈을 뜰 때까지 혼자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울음이 터졌죠. 참아보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눈을 뜨지 않는다는 말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른 채 반쯤 정신을 잃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집중할 수 없어 수업에도 집중하지 못했고 학교 가는 길이나 돌아오는 길 모두 정신을 놓고 걸어 다녔습니다. 그 순간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였기에 집에 돌아오면 밤 12시까지 엉덩이 한 번도 안 쉬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신 이후로는 공부에 손이 잘 잡히지 않아 집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차가운 집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머니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신다는 것은 아버지가 일어날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뜨셨다는 말씀이니까 하루에 한 번, 저는 집에 도착하고 30분 정도가 지나면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집에 잘 도착했는지 물으시고 저녁을 꼭 챙겨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망의 기색을 내면 어머니가 더 힘들 것 같아서 목소리만큼은 씩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 앞에 앉아서 쪽잠을 자시며 견디셨습니다. 그러던 중 5일이 흘러내려 아버지는 결국 뜨거운 숨을 걸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꿈같이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대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도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져서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어머니가 장례식 마지막 날, 눈물을 흘리시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상아, 이제 우리 둘뿐이야. 우리 둘이. 엄마가 더 노력할게. 우리들이 잘 이겨내자. 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울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었던 저희 모녀는 천천히 하지만 씩씩하게 견뎠습니다. 저는 부진했던 학업에 다시 열중했고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결혼 전에는 디자인 회사 기획팀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5살이 되었을 때 다시 회사에 들어가셔서 일을 해본 적이 있으셨는데 특성상 야근도 많고 다른 지역 출장도 많아 너무 바빠서요. 반년 동안 다니신 후 다시 전업주부가 되셨습니다. 다시 그쪽 일은 엄두도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일하며 제와 멀어지고 싶지 않다고요. 어머니는 아는 언니분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꽃 다루는 일을 배우셨습니다. 저도 몇 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언니가 운영하는 꽃집은 매우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사모님들이 와서 꽃꽂이를 배우기도 했죠. 그 당시엔 하루에 몇 차례씩 퀵으로 꽃을 배달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지만 꽃 다루는 일은 그냥 꽃처럼 아름다운 직업이 아닙니다. 새벽에 시장에서 가득한 꽃을 사와서 손이 물집이 터지고 상처가 나도록 손질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일을 참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꽃을 만지고 있으면 걱정과 근심이 사라진다고 하셨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힐링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어머니께서는 그 일을 하시면서 밝아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울해 보였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정말로 다행이에요. 그렇게 함께 일하시다가 저가 대학교 2학년이 될 때 어머니께서 꽃집을 하나 차리셨어요. 이모처럼 고급스럽고 사모님들이 오가는 꽃집은 아니었지만 시장 제일 초입에 위치한 화분이 많은 아담한 꽃집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꽃집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정말 근사한 거 아니야? 어때, 은상아? 정말 멋진 거 아니야, 엄마가? 페인트도 다 칠하고 시장에서 꽃도 다 샀어요. 여기서 어르신들이 꽃 한 송이씩 들고 다니시면 정말 보기 좋겠다고요. 엄마가 혼자 나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아이고, 공부한다고 바쁜 애한테 이런 것을 어떻게 시키냐고 엄마가 짜잔하고 보여주려고 몰래 했단 말이에요. 학교 다니느라 바빠서 어머니 가게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어서 내심 마음이 쓰였거든요. 어머니가 다 되어 있는 거라 괜찮다며 마음을 놓긴 했지만 혼자 다 하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머니만의 작은 공간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덩달아 기분이 좋았답니다. 꽃집을 열심히 운영하셨습니다. 시장에 오는 사람 중에 꽃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걱정이 됐었지만 생각보다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셨어요. 어르신들은 집에서 식물을 많이 키우시니까 영양제 같은 것도 많이 찾아주시고 화분도 사가시고 그러면서 꽃도 한 송이씩 사가셨어요. 젊은 사람들도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꽃다발을 사가곤 했습니다. 덕분에 어머니는 손이 모자랄 지경이었죠. 가끔은 제가 시장에 따라가서 같이 거들기도 했어요. 가게도 자주 나갔었고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어머니와 저는 참 돈독했기에 더욱 의지를 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로 어머니에게 의지를 했는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늦어도 12시에는 반드시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외로워하실까봐 다른 방에서 잘지만 자정 넘기지 않고 꼭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외박을 제외하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여행을 떠나거나 술을 마시거나 노는데 저는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하거나 노는 게 더 좋았습니다. 나이트를 즐기더라도 자정이 되면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즐기고 가게를 운영하며 학교도 열심히 다니면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모와 성격뿐만 아니라 손재주까지 어머니를 따라가요. 또한 디자인을 전공하며 무대 디자인을 했습니다. 졸업 전부터 운이 좋아서 졸업한 선배를 따라 일을 몇 번이나 도와주게 되었고 졸업 후에도 그대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할 때는 무대 디자인이 생각하는 대로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간도 고려해야 하고 스태프들도 잘 따라주어야 했고 막상 일을 할 때 제가 상상했던 이미지와 다를 경우도 있었으며 예산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디자인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바꾸기도 하고 함께 도와주기도 해야 했기 때문에 야근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거의 공연을 개최하는 날에는 새벽까지 수정하고 추가하고 빼고 공연을 개최하는 작업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어머니랑은 소홀해지게 되더라고요.
마음은 항상 어머니의 곁에 있었지만 같이 식사도 자주 못하고 가게도 잘 못 나가 봤습니다. 그러다 모처럼 작업이 끝나고 다음 작업까지 일이 좀 널널한 때가 있었습니다. 지방에 있다가 새벽에 올라오는 스케줄이었는데 오전에 집에 도착해서 대충 짐만 내려놓고 어머니를 보러 갔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비밀로 하고 깜짝 놀래켜줄 작정이었죠. 그런데 꽃집에 도착했는데 어머니가 왠지 또래 남자랑 깔깔 웃으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우리 딸. 은상아는 왜 갑자기 왔어? 일은 끝났니? 엄마가 놀래켜주려고 비밀로 왔다고 하더라. 하지만 누가 그런가? 아, 엄마가 최근에 우유를 시켜 먹는다는 걸 듣고 우유를 배달해주는 청년이라고 해. 그러면 우유 배달하는 시간에도 우유를 배달하는가 했더니 우유 배달은 새벽 시간에 이미 끝났대. 이 청년이 적지기를 건너 학원 다녀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교사가 그리는 꿈이래. 그러면 아빠 생각이나 해서 착한 학생일 것 같아. 엄마는 그 남자를 아름답게 생각하고 못 견딜 정도로 질투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우리가 언제 이렇게 친해졌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아이고, 소개를 뭔가 놓쳤네. 이분은 저희 아버지라고 해야겠는데요. 여기는 저희 딸의 엄마가 호호 웃으며 남성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꼬박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내, 안녕하세요. 저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런데 우유 배달도 끝나셨다면서 여기는 왜 오셨어요? 아, 아주머니께서 지난번에 반찬 챙겨주셔서 그거 빈통 돌려드리려고 왔어요. 반찬 엄마, 반찬이라니. 반찬이라뇨? 엄마가 반찬을 해줬다니 그 정도로 친해졌다니 놀랐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 보기 좋아서 좀 챙겨줬지 뭐. 별거 아니야. 너 없으니까 반찬이 너무 남아. 네, 맞아요. 아주머니께서 따님분이 없으셔서 남는 거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상황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던 것에 따르면 처음 보는 남자가 거덜린데 그 남자가 어머니의 자식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낯설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저는 남자에게 대충 인사를 하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을 쉽게 주지 않는 분이시지만 반찬까지 챙겨주신 것을 보면 오빠나 동생처럼 대해주시는 모습에서 질투가 났습니다. 콧방귀가 절로 나올 만큼 어머니 옆에서 그 남자를 떼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제가 없는 동안 어머니뿐만 아니라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인사는 또 싹싹하게 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오이를 돌리고 있으면 너도 나도 이리 좀 와보라며 사장님들이 그 남자를 부르기 바빴다. 저 사람 뭐야? 아주 시장 유명 인사네. 아유, 너무 그렇지 마. 인사성도 바르고 얼마나 성실한데 제 시간에 우유 안 가져온 날이 없다니까. 요즘 젊은이 같지가 않아. 그럼 우유를 돌리는 사람이 우유를 제 시간에 가져오지 뭐. 다음 날 가져오나? 엄마, 지금 저 사람 편드는 거야? 아주 마음에 안 들어.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그 남자는 아주 거슬렸다. 낮에 학원 쉬는 시간이거나 수업이 끝난 밤에도 한 번씩 시장에 나타나서는 사장님들한테 인사드리고 친근하게 대화도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러면서 장을 보며 손에 검은 봉지를 들고 집에 귀가했습니다. 무슨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나가 남자를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따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또 어김없이 학원이 끝나고 시장에 오더라고요. 잠깐, 제 좀 보시죠. 라고 말했더니 꽃가게 따님이 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쪽이야말로 무슨 속셈이냐고 그러냐 하니 왜 맨날 시장에 와서 기웃거리고 사장님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는지요? 이상하잖아요. 젊은 사람이 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도 이상한데 친근하게 지내기까지 매일이라니. 어떤 속셈이 있는 건가요? 사기라도 치려는 거예요? 치료가 왔어요. 제가 제대로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시장 소장님들은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시장에서 보험을 판다, 약물을 판다,
화장품을 판다 하는 사람들을 여러 번 봤는데 다들 울상을 하면서 돌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이상한 생각하는 거야. 얼른 발을 쏘다라고요. 제가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 한 남자가 키득키득 웃음을 참지 못해 이 사람은 뭔가 싶었어요. 제 말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에요. 시장에 가는 건 마트보다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어머니도 시장에서 일을 해오셨기 때문이에요. 부디 그럼 어머님과 함께 있는 시장에 가 보세요. 되잖아요. 그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20살 때 아버지도 같이요. 말문이 턱 막힌 채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거나 생각했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대체 무슨 말을 한 건가? 사과를 해야 하는데 너무 미안해서 사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꼭 닫고 가만히 있자 남자가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조심하도록 노력할게요. 그럼 머릿속이 핑글핑글 돌았습니다. 저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대체 무슨 오해를 한 건가 봅니다. 보험, 약, 화장품을 써도 그러한 오해를 하지 않는데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하며 사과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봄이 되었다고 어머니가 봄나무를 심으라고 했어요. 묻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 몇 개 통에 넣어주세요. 가게 냉장고에 넣어두고 남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역시나 학원이 끝나고 시장에 갔더라고요. 저기요. 네, 어제는 진짜 죄송합니다. 그런 줄도 몰랐는데 엄청난 오해를 했네요.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어머니가 봄나무를 묻혔다고 해요. 좀 드셔보세요.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어제 돌아가면서 생각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과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분 어머니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마음씨 좋고 바르신 분 같았고 나도 느꼈습니다. 감사하다며 반찬통을 받아들고 떠날 때 남자의 등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오늘도 또 나를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그 사람이 언제 다시 올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변해갔습니다. 알 수 없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죠. 먼저 제 마음을 알아차린 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아이고, 문지방이 닳겠다며 학원이 끝나지 않을 사람이 찾아올 리가 있겠느냐는 엄마의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라고 했더니 속일 사람은 속이라며 여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보았죠.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던 저에게 엄마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어머니만 믿으라며 자리를 떠나며 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용감하게 남자에게 가서 여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남자는 바쁘게 공부하느라 여자친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환호와 함께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는 건가? 그러나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자는 시험 한 달 앞둔 날 시장에 나오는 빈도가 줄어들었을 때 기회를 엿보고 붙잡아 말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저랑 데이트해 주세요. 사귀는 건 아니에요. 데이트 말고요. 남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쩝쩝 빨개진 얼굴을 감추며 있었으니까 내 마음을 몰랐겠죠. 당황한 남자를 당당하게 쳐다봤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시험이 끝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때 타지 출장을 잡혔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긴 출장이었습니다. 시험을 일주일 전에 보기 위해 타지로 내려갔죠. 언제 끝나는지 궁금했고 되도록 빨리 돌아오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출장은 한 달을 했고 업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 짐가방을 그대로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남자를 찾아왔었는가 여쭤보려고 꽃집 문을 열었을 때 반겨주는 것은 어머니 대신 그 남자였습니다. 어머니 아니고 남자가 일찍 온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놀라게 해드렸네요. 그 남자에게 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나의 어머니를 찾아왔다고 했는데 언제 올 것인지 물었다. 그러더니 나는 그날 어머니와 만날 것을 알려주었고 그 정보를 전해 들은 그 남자는 꽃집에서 나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로맨틱한 일이 가능할까 싶었지만 그날 우리는 데이트를 하면서 곧바로 사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름과 가을을 넘기고 겨울이 되던 때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자가 발표되었고 나의 남자친구는 당당하게 7급 공무원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쉽게 다가가던 남자가 어느새 나의 남편이 되어서 너무 신기했고 남편도 그런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쉽게 해주던 여자가 와이프가 되어 있게 되었다고요. 저희가 결혼했을 때와 같이 좋아해주던 분이 또 있었거든요. 그분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떻게 주혁이처럼 멋지고 성실하고 똑똑하고 착한 사람이 나와 결혼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은상아, 너 진짜 잘하고 살아가라. 조금 잔소리를 해도 밥 잘 챙겨주고 싸우지 않는다니 다행이야. 아이 참, 엄마는 내 엄마야, 시어머니야. 좋아서 그러는 거지. 시장 사람들도 난리더라고. 꽃집 딸이랑 우유 청년이랑 결혼했다고 엄청 좋아하던데 너희가 우리 시장의 유명인사인가 봐. 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렸지만 기분은요. 좋습니다. 참 좋은 분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모두가 인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우리 남편이 친정에 살았다는 점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혼 전에 신혼집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했을 때 남편이 먼저 우리 어머니와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불편하다고 생각해 거절을 했지만 저는 어머니를 모셔와 함께 살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애틋한지,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기에 함께 살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해주시는 맛있는 반찬도 즐기는 것이 좋죠. 그래도 주말에는 저가 요리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주방에 얼씬도 마셔요. 제 남편은 이렇게 착한 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게 잘해달라고 하시는 만큼 해드려야겠죠. 원래 살던 집은 너무 오랜 시간을 살기도 해서 위치도 좋지 않아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3개월 후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긴 것이었어요. 실은 우리 둘 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이 계획은 천천히 세워보자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찾아와서 크게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일을 막 시작했던 시기여서 더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육아휴직을 보낼 수 없어 거의 임신 8개월까지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배를 갖고 출장까지 다녔을까요? 야근도 했었나요? 젊었을 때는 가능했겠지만 일을 끝낸 후 아기를 낳기 전까지 푹 쉬어보자고 했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집에서 뒹굴거리며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보고 싶었던 영화를 잔뜩 봤고 그러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심상치가 않았어요. 태동이 아주 강렬했어요. 자다가도 태동 때문에 여러 번 깼고 갈비뼈나 치골 등이 아프지 않은 게 없을 정도였어요. 심지어 의사는 머리도 크다고 했는데 수술은 필요 없을지라도 분만할 때 고생을 좀 하겠다고 했어요. 만만치 않게 꽂았다 생각했지만 진통은 20시간이 걸렸습니다. 진통이 계속되면서 아이가 내려오지 않을 것 같다며 진통제를 달라고 울고 불렀어요. 한방 치료를 받았지만 진통제가 효과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20시간 동안 정말 생사가 오가는 순간들을 보냈어요. 채 태어질 줄 모르고 멘붕을 정말 해가며 피를 별로 나며 분만했답니다. 그렇게 태어난 우리 왕자님은 정말 예쁘게 태어났답니다. 울음소리도 정말 우렁찼기에 그런데 아이는 특별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3일 입원 후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꽃집을 쉬면서 음식을 해주셨고 남편도 연가를 내고 요리와 육아를 도와주며 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통 해가 아니더라고요. 울기도 엄청 울고 신생아가 뭘 안 먹는다고 떼를 쓰고 목소리도 엄청 컸어요. 셋이서 아이 하나를 돌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때 처음 깨달았죠. 조그마한 아이 곁에 붙어 쩔쩔매며 어떻게든 키우다 보니 점점 아이가 4살 아이가 되었습니다. 4살이면 정말 힘든 시기죠. 미운 4살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말이에요. 그때까지 얼마나 우당탕탕 천방지축인지 감당하기가 힘들었는데 4살이 되니 더 힘들더라고요. 차례를 가지고 놀다가 코를 쑤시면서 응급실을 다녀온 적도 있었고 새 이불에 낙서를 해놓고 밥을 먹을 때마다 골치가 아팠어요. 밥과 반찬으로 식사를 한 뒤에 샤워하곤 합니다.
내가 애를 잘못 키우고 있는 건가 걱정도 해봤는데 놀이터에서 또래들과 노는 것을 보니 그냥 자체적으로 사고뭉치인 것 같습니다. 대장일을 잘 해내고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 놀며 지내곤 합니다. 사고는 좀 있지만 사회성이 뛰어나고 아픈 곳이 없이 건강하게 자라면 다행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아이가 자라서 5살이 되었습니다. 이웃의 아이가 4살이 끝났으니 이제 좀 괜찮겠거니 했는데 5살이 되자마자 자기 머리를 가위로 자르려고 했어요. 잘라놨다고 해야죠. 1살 더 먹은 신고식이었어요. 제대로 했죠. 맞죠? 남자라서 천만다행이다 생각하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없던 앞머리가 생기니 더 말썽꾸러기 같은 모습이 되었죠. 그 무렵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낮 시간에 여유가 생겨서 다시 일을 해볼까 고민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이르고 출장도 안 가는 쪽으로 알아보던 중이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를 보는데 문득 살이 많이 빠졌다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요즘 잘 못 드시는 거 아니에요? 살이 많이 빠졌네라고 말했죠. 그런데 잘 먹는데도 그러네. 얼굴빛도 이상하고 먹긴 먹는데 소화가 잘 안 돼서 큰일이야. 검사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살이 빠진 것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도 같은 얘기를 어머니께 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일 시작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건강검진을 먼저 받으시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한 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건강하다고 하셨거든요. 당뇨가 조금 있긴 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셨습니다. 이번에도 별일 없겠지만 소화제라도 집에 사둬야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췌장암이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우리 가족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롯이 행복하고 즐거울 때 혼자 이런 일이 생기는지요? 이런 시련을 겪는 이유가 마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처럼 느껴져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요? 무기력한 엄마 대신 집으로 가는 길,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았고 항암 치료가 최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사는 끝없이 눈물을 흘리는 제게 조심스럽게 최대 5년이라는 말을 전했어요. 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울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밤, 우리 집은 이불 속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로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이불에 꼬여 자던 5살짜리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요? 할머니가 아프신가요? 그래서 어디나 봐도 돼요? 반짝이는 눈으로 너무 순수하게 묻는 그 모습에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꿈나라로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곧 입원을 하시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강한 치료에 대해 말로만 들어봤지 그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긴 싸움을 해야 하는지는 그때 알았습니다. 짧은 입원 후 치료를 시작하며 퇴원하고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와 저희 가족 모두 낯선 것들에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올 때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아파하셨습니다. 아이가 환자복을 입은 할머니를 보고 꽤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고 많이 따랐으니까요. 그렇게 고집스러운 모습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애교 많은 강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족 중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할머니였고 때때로는 단둘이 외식을 함께 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할머니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애가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결국 할머니를 꼭 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던데요. 그 모습은 처음 봤던 것이었습니다. 일상에서 떼쓰는 모습만 보고 있던데 아이도 뭔가를 알고 있는지 입을 다물고 눈물만 흘리더라고 해요.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하더군요. 알미 써서 아프지 마세요. 처음에 많이 힘들어 하시던 어머니도 많은 기운을 차리셨어요. 항암 치료는 암과의 싸움보다 정신력과 심리적으로 변화하는 부분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오히려 더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울지 않으려 애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도 많이 기운을 내시고 더 잘 드시려고 애쓰셨죠. 다시 회사에 다니려면 저는 마음을 접고 어머니의 꽃집을 물려받았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마음을 많이 썼다고 했어요.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라고요. 그러나 다시 회사에 복귀한다고 해도 제가 원하는 대로 일찍 퇴근하고 출장도 안 가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어요. 어머니의 꽃집이 잘 되고 있던데 그만두기가 아쉽기도 했고요. 또한 어머니가 소중히 여기시는 그 공간을 제가 지키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욕심을 내어 인터넷으로 홍보를 해보고 배달도 시작했는데 그 결과로 꽃집의 규모를 상당히 늘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병원비가 많이 드는 일이었고 남편이 혼자 일을 하고 계셨기에 조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가게가 잘 운영됐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치료를 받으시는 어머니가 우리 아이를 케어해 주셨어요. 아이가 특별하게 예민한 편이라서 아픈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시기 어려울까 걱정했었는데 아이는 어머니 앞에서는 말도 잘 들어주고 말썽도 안 부리더라고요. 부리더라고요. 할머니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더 많이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져 갔고 우리 가족은 다시 예전처럼 화목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때는 여름이었는데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아이 머리를 좀 자르려고 미용실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승기야, 오늘 머리 자르러 가자. 싫어, 안 가. 얘가 또 왜 이래? 머리 자르러 왜 안 가? 너 예전에는 미용실 가는 거 좋아했잖아. 거기 승기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있어. 안 가는 거에 놀랐지만 확실히 미용실을 좋아했던 아이라서 또 왜 이렇게 하지? 워낙 천방지축이지만 미용실에 가는 걸 좋아했거든요. 미용실만이 아니라 그냥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그는 뭐든지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병원도 잘 따라가던 아이였는데 그날은 너무 심하게 떼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음에 데려가야겠다 하고 냅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후 미용실에 가자고 했는데 안 간다더라고요. 승기야, 너 앞머리도 너무 많이 자라서 눈을 가려서 안 돼. 콕콕 눈이 찔리잖아. 그럼 집에서라도 엄마가 잘라줄까? 안 돼. 머리 안 잘라. 절대로 안 잘라. 내 머리야. 머리를 절대로 안 자르겠다고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5살이니 신체가 중요하다고 한창 배울 때이긴 했지만 이상하리만큼 머리카락에 집착을 했습니다. 아이를 설득하느라 매달려 있던 어느 날 이미 겨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앞머리는 눈을 덮을 정도로 자라 있었고 여자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앞머리를 쩍 분기하고 양쪽에 머리핀을 꽂아 다니겠습니다. 뒷머리도 지저분하게 자라 목을 가리는 정도로 길었는데 초등학교에 가기 전에 싹 밀 생각이었기에 유치원 시절만큼 냅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한 번도 머리를 자르지 않은 채 초등학교에 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승기야, 이제 진짜 머리를 잘라야 해. 아니야, 절대 안 할래. 너무 지저분해. 머리를 좀 다듬자. 응, 왜 지저분해? 우리 반에 있는 여학생들은 저보다 머리가 더 길다고 하는데 그건 여성이기 때문이죠. 남성도 머리를 길게 할 수 있어요. 참나, 말이 안 되면 그 머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복통으로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저와 아이는 너무 놀랐고 119를 호출했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당황했죠. 어머니께서 몸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웅크리시며 하시더라고요. 저도 울기 시작했고 아이도 울기 시작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응급실로 가는 길 중에도 계속 울고 난리를 쳤죠. 그런데 그때 아이가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할머니, 아프시지만 내가 머리카락을 줄게요. 아직 다 못 긴 거니까요. 할머니. 그 당시 상황이 그러마 의미하는 것도 모르겠고 귀에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어머니가 들어가고 의료진이 상황을 보고 진통제를 투여해 주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어머니의 통증이 나아지셨는지 어떨듯이 잠에 빠지셨습니다. 저도 한숨 돌린 뒤 남편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고 다시 응급실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가보니 아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엎드리고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승기야, 할머니가 괜찮으신 것 같아. 아마 놀라서 그랬던 것 같아.
그렇게 아무 문제 없다며 말했어. 엄마, 내 머리는 아직 더 자라야 할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TV에서 보았는데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은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해서 내가 머리카락을 길게 자르고 주려고 했는데 아직 더 길어져야 하는데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목도 메어서 말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때까지는 어머니 머리카락도 멀쩡하셨거든요. 아이가 5살 때 그걸 TV에서 보았다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머리를 자를 생각을 했는지 너무 감사하고 기특하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미안했습니다. 그날 복통이 호전된 어머니가 검사를 조금 더 받고 저녁에 퇴원을 하셨거든요. 남편이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아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께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미 엄마한테 말해버렸으니까 할머니께도 말해드릴게요. 머리카락을 길러서 할머니께 주려고 했어요. TV에서 보니까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머리카락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아직 있지만 곧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길려서 가발을 만들어서 드릴게요. 머리카락이 없어도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도와드릴게요. 알겠죠? 어머니가 그날 차 안에서 아이를 꼭 껴안으면서 고맙다고 수십 번 말씀하셨을 겁니다.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어머니의 상태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린이가 9살이 되었을 때 어린이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를 호출합니다. 말하길 정말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서 머리가 너무 벌어졌다. 결국 그 머리를 다 미친 듯이 깎고 나서 그때까지 아이가 머리를 길렸었는데 아이가 머리를 길리는 사실을 말리는 게 괴롭기만 했다. 그래서 결국 다 그냥 넘겨놓았더니 거의 가슴까지 오를 정도로 머리를 길렸다. 사고 묶어놓은 아들 녀석은 머리카락 때문에 불편한데도 머리를 자르는 건 절대 안 되더라고 죽어도 안 된다고 했어. 8살 때의 사진을 보면 죄다 머리핀으로 꽂고 머리를 하나로 동그란 모양으로 묶어놓은 사진이 있었어. 지금 보면 그냥 귀엽게 보이지만 그때는 아이 친구들이 너는 왜 여자처럼 머리를 길게 키냐? 넌 사실 여자야? 라고 물어보기도 했고 사정을 모르는 어른들도 내 머리를 자르라고 말했었대. 어머니께서 이해가 하셔서 할머니의 머리 밑을 보시고 가라앉으라 하시듯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머리 자를래요? 라고 말씀하셔서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가족 모두 함께 미용실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모두 긴장하고 있었고 미용사분께 사정을 설명하고 머리를 잘라달라고 부탁했죠. 미용사분도 감동했고 그 미용실에 있는 다른 미용사분들도 모두 모여서 구경을 하셨어요. 그렇게 소중한 머리카락을 한가득 품에 안고 있는 아이는 곤드레처럼 짧은 머리로 변신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는 처음 보는 짧은 머리의 아들 모습이 너무 귀엽게 느껴졌어요. 웃음이 나면서도 기특해서 눈물이 났고 아이와 함께 그 머리카락을 다 들고 시장에 있는 가발 가게에 갔습니다. 우리가 꽃집을 하기 전부터 있던 오래된 가발 가게였는데 가발 제작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정말 가발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부탁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거기에 가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여쭤보니 연로하신 어르신이 눈가가 촉촉해지시더라고요. 그분은 우리의 서울 갈고 시작해서 20년 넘게 이 가발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평생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처음에는 가발을 팔기만 하는 사람이지만 만들지는 못해요. 그런데 내가 이거 가져오는 공장 사장이 이쪽 장인이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이 부족해서 다른 걸 추가해야 할 것 같아요. 한번 부탁해봐도 될까요? 할아버지, 가짜 머리카락을 적어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채워주실 수 있나요? 아이는 할아버지와 약속을 맺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때 가발 가게에서 연락이 왔고 가족 모두가 긴급 대응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어머니의 미용을 하며 소중한 가발을 씌워주셨어요. 그 장면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모두가 눈물을 금치 못했어요. 굵은 웨이브 스타일의 짧은 머리가 매우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아이의 짙은 갈색 머리가 완벽하게 살아있는 최고의 가발이었어요.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아이를 안아주셨고 승기야, 고맙다. 고마워.
우리 승기하고 할머니가 오래오래 함께 살아야 해요. 그렇게 할머니 품에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던 까까머리 우리 승기는 지금은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은 어떻게 고칠 수 없는지 여전히 말썽꾸러기지만 그럴 때마다 옛날을 생각하며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는데 한 번도 다치지 않고 공부도 잘 해주니 그게 이젠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르던 우리 어머니는 이제 아주 잘 지내고 계시며 의사가 말했던 5년이 훌쩍 넘어서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완치되지 않는 거라고 말했는데요. 여전히 긴 치료를 받고 있지만 병원에도 전보다 자주 가지 않고 어머니의 컨디션 또한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더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화목하고 단란한 저희 가족 앞으로도 이만큼만 별탈 없이 지냈으면 합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새해에는 더 힘찬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